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네이버 블로그와 크몽에서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그리고 공기업 취준생분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마감한다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1회차 건축기사 필기 중 건축구조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모멘트 분배법의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 MAB, 즉 도달 모멘트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도달 모멘트는 모멘트가 A 지점에 도착했을 때의 모멘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멘트 분배법의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멘트 분배법이란 모멘트를 부재별로 다르게 배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부정적 라멘 구조물을 살펴봅시다. 이 구조물은 현재 두 개의 부재가 서로 만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 부재의 강비가 중요합니다. 강비의 기호는 K이고 해당 부재의 강도를 뜻합니다. 첫 번째 부재는 강도가 1이고 두 번째 부재는 강도가 2가 됩니다. 두 부재의 강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멘트를 각 부재별로 다르게 분배한다는 것이 모멘트 분배법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먼저 우리는 B 지점의 휨 모멘트를 구해야 합니다. 이 B 지점은 두 개의 부재가 만나는 절점입니다. 여기서 BC 부재만 딱 떼어놓고 살펴볼 건데요. 주의하셔야 하는 게 이 B 지점을 우리는 고정단으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면 양단이 고정 지지된 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양단이 고정 지지된 보에 양단의 휨 모멘트 공식은 12분의 WL 제곱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8분의 WL 제곱 공식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공식은 양단 단순 지지보의 중앙부에서의 휨 모멘트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아무튼 12분의 WL 제곱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해보면 12분의 C 곱하기 12의 제곱 해서 120kNm가 됩니다. 그럼 이 120kNm를 각 부재에 어떻게 배분해 주냐? 바로 분배율에 의해 배분이 됩니다. 여기 이 두 개의 부재의 강비는 1과 2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 120을 1대2 비율로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120을 1대2 비율로 나누게 되면 40과 80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MBA 값은 40kNm가 되고 MBC의 값은 80kNm가 됩니다. 강비가 클수록 그만큼 더 모멘트를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MAB 값을 구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MBA 값이에요. 이 MBA는 분배 모멘트라고 하고 MAB는 NBA 값이 A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모멘트 값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멘트는 지점의 절반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40이 아니라 그 절반인 20만 A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번 문제는 2019년도 1회차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철근의 정사 길이를 구하는 문제는 매년 꼭 출제되는 문제이고 공식만 외우면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서 철근은 콘크리트에 묻혀 있습니다. 단면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에 철근이 정착했을 때의 이 길이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철근의 정착 길이를 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정착 길이가 부착 강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부착 강도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철근과 콘크리트가 잘 달라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철근이 깊게 묻힐수록 부착 성능은 좋아지겠죠. 반대로 콘크리트 피복 두께가 얇을수록 부착 강도는 안 좋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착 성능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럼 철근의 정착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써봅시다. 이 식은 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여기에 보정 개수만 곱해주면 되는데요. 식 자체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한 3번만 써보면 금방 외워집니다. 이 보정 개수는 철근의 종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크게 임장 이형 철근과 압축 이형 철근으로 나누고
인장-이형 철근 중에서도 갈고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인장-이형 철근은 갈고리가 없는 경우 보정계수로 0.6을 곱해주고 갈고리가 있는 경우는 0.24를 곱해줍니다. 압축-이형 철근의 경우는 보정계수로 0.25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숫자만 외우시면 돼요. 0.6, 0.25, 0.24. 다시 문제를 보면 압축-이형 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기본 정착 길이에 0.25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 식에서 DB는 철근의 지름을 뜻합니다. 문제에서 D2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철근의 지름은 22mm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 D가 디아미터, 지름을 뜻하는 약자입니다. 그리고 FI 값은 400이라고 문제에 써있죠. 여기에 경량 콘크리트 개수가 1.0 곱하기 루트 27을 나눠주면 됩니다. 다른 연도 기출문제도 살펴보시면 대부분 이 콘크리트 개수는 1.0으로 주어집니다. 계산하기 편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십니다. 사실 대부분의 값은 문제에서 대놓고 알려주기 때문에 공식만 잘 외우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구해보면 값이 대략 423.4mm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합성보의 유효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의 유효폭을 계산하는 문제는 7년 동안 총 3개의 문제에 걸쳐서 출제되었습니다. 그중 2022년도 4회차, 2021년도 1회차에 출제된 적이 있는 철골 합성보의 유효폭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기에 앞서 합성보와 T형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T형보가 무엇이고 유효폭이 뭘 뜻하는지는 블로그에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먼저 T형보는 그림과 같이 슬래브와 보를 일체화시킨 구조를 말합니다. 생긴 모양이 T처럼 생겨서 T형보라고 부릅니다. 합성보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합성보는 그림처럼 철골보와 콘크리트 슬래브를 일체화시킨 구조물입니다. 자, 그럼 유효폭을 구해봅시다. 합성보의 유효폭을 구하는 방법이나 T형보의 유효폭을 구하는 방법은 거의 같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의 유효폭을 구하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슬래브의 두께 16배를 해주고 여기에 보의 폭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양측 슬래브의 중심거리, 마지막으로 스팬의 4분의 1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 3가지를 구한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바로 유효폭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합성보의 경우에는 첫 번째 값은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양측 슬래브의 중심거리는 문제에서 3m라고 주어졌네요. 세 번째로 보의 경관은 문제에서 7200mm라고 주어졌습니다. 이 보의 경관의 4분의 1한 값은 바로 1800mm가 나오겠네요. 3000mm와 1800mm 중 작은 값은 1800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통 두 번째 값이 가장 크게 나옵니다. 이 점 생각하시면 좀 더 빠르게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44번 문제는 사실 답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편합니다. 간혹가다 건축 구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그냥 답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셔도 시험 준비하시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래도 약간의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이 구조물은 보시다시피 부정정 구조물입니다. 거기다 기둥의 강비가 무한대라고 했죠. 앞서 설명했듯이 강비는 해당 부재의 강도를 뜻합니다. 그럼 이 기둥의 강도가 무한대라는 거는 엄청 세다는 말이겠죠. 일단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말 그대로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둥만 똑 떼어놓고 보겠습니다. 이 기둥의 강비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평력이 작용하고 있는 이 절점은 고정 절점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그럼 이 기둥에서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하는 곳은 제일 거리가 먼 아래 고정 지점입니다. 따라서 위치는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장력 볼트 접합의 종류는 마찰 접합, 인장 접합, 지압 접합 총 3가지입니다. 이건 건축기사 실기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건축 구조에서 개념 문제는 거저 먹으셔야 되는데, 자, 이 문제 보시면 빠르게 메탈 터치 정답으로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메탈 터치는 볼트의 접합이 아니라 강구조에서 상하부 기둥을 밀착시키는 이음법입니다.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 구조물의 부정정 차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판별식은 말 그대로 이 구조물이 안정적인 구조물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한 말 그대로 판별하기 위한 식입니다. 먼저 구조물은 안정한 구조물과 불안정한 구조물로 나뉩니다. 당연히 우리는 안정한 구조물을 설계해야겠죠? 여기서 안정한 구조물도 2가지로 나뉘는데 정정 구조물, 부정정 구조물 이렇게 2개로 나뉩니다. 이 부정정 구조물이 어감이 좀 그래서 그렇지 사실 안정한 구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판별식으로 공부하셨나요? n은 n 플러스 r 플러스 k 마이너스 2z, 2j 뭐 이런 복잡한 식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구조물의 판별식은 좀 더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3 곱하기 부재수는 반력수, 이 식만 기억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위에 복잡한 식과 같은 내용인데 좀 더 기억하기 쉽게 정의해 놓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식에서 좌변과 우변이 같을 때 우리는 이 구조물이 정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력수가 3 곱하기 부재수보다 클 때 우리는 이 구조물이 부정정하다고 판별합니다. 정정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이 구조물은 안정한 구조물입니다. 그 이유는 반력수 때문인데요. 부정정 구조물의 경우 반력수가 더 크다는 것은 이 구조물을 지탱해주는 지점과 절점의 개수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얼핏 불안정 구조물과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구조물을 부정정할수록 반력수가 크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점과 절점이 충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문제에서는 제가 2가지 풀이 방법을 모두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풀이 방식은 기존에 n은 n 플러스 r 플러스 k 마이너스 2j로 공부하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m은 부재수를 뜻합니다. 부재수는 막대기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부재수는 총 6개인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r은 반력수를 말합니다. 현재 이 구조물은 고정 지점이 총 2개 있으므로 3 더하기 3은 6입니다. 그 다음 k는 강절점수를 말합니다. 기역자는 강절점수가 1개이고 t자는 2개입니다. 따라서 기역자와 t자가 각각 2개씩 있으므로 k는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는 해서 6입니다. 마지막으로 j는 절점수입니다. 절점은 부재 간의 접합점을 말하죠. 따라서 이 구조물에서 부재들끼리 만나는 점들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j값은 6이 나옵니다. 따라서 부정정 차수를 구해주시면 n은 6 더하기 6 더하기 6 빼기 2 곱하기 6은 6 이므로 부정정 차수는 6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째 방법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셨다면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편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네모로 막혀있는 라멘 구조물은 2개로 분리시켜 줍니다. 그리고 끊어진 부재 사이는 고정 지점으로 가정해 줍니다. 먼저 이 구조물을 2개로 끊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부재는 크게 2덩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반력수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해서 총 12가 나옵니다. 따라서 3 곱하기 부재수는 3 곱하기 2 해서 6이 나오고 반력수는 12가 나오므로 그 차이만큼 해서 이 구조물이 6차 부정정 구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 중에서 기억하기 편하신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철근의 수평, 순간격 문제는 공식이 필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해설로 공식을 써놓기는 했는데 이 공식을 외우라는 뜻에서 적어놓은 건 아니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 순 간격을 구하는 과정만 한번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이 공식 절대 외우시면 안 됩니다. 먼저 철근의 수평 순 간격은 여기서 뭘 뜻하는 걸까요? 어떤 길이를 뜻할까요? 바로 이 간격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간격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보의 전체 폭에서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를 양쪽으로 빼주게 되면 이 간격이 남습니다. 그 다음 여기 빙 둘러진 스트럽 철근 보이시나요? 이 스트럽 철근은 중간에 주근을 감싸서 전단 보강해주는 철근을 말합니다. 이 철근의 지름도 빼줘야겠죠? 문제에 보면 이 철근의 직경은 13m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간격에서 스트럽 철근의 직경을 또 양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남은 간격에서 4개의 주근의 직경만 빼주면 됩니다. 문제에 주근의 지름이 22mm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근이 총 4개니까 4번 빼주면 됩니다. 이 4개의 주근의 지름을 빼주게 되면 총 3개의 철근의 순 간격의 길이만 남습니다. 이제 3분의 1만 해주면 우리는 철근의 순 간격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48번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3번에 필립 용접의 이 목두께는 필립 사이즈의 루트 2배로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필립 용접의 이 목두께는 이 길이를 말합니다. 딱 봐도 이 목두께가 필립 사이즈보다 작아 보이죠? 루트 2는 대략 1.4 이고 그렇기 때문에 루트 2배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유효 목두께는 필립 사이즈의 루트 2배가 아니라 루트 2분의 1배입니다. 대략 0.7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 파란 선의 길이가 필립 사이즈의 루트 2배가 됩니다. 자, 문제를 보면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철근 콘크리트 보의 최소 두께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슬래브와 보는 구조물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지게 됩니다. 이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슬래브와 볼을 일정 두께 이상으로 두껍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계 단계에서 미리 처짐을 계산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슬래브와 볼을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만든다면 처짐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처진 건토를 생략할 수 있는 슬래브와 볼의 최소 두께 규정입니다. 이 내용은 워낙 빈출 빈도가 높고 공기업 전공 문제에서도 종종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표로 간단하게 외워주세요. 분모의 숫자들만 외워주면 되는데 마지막 숫자는 첫 번째 분모의 숫자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슬래브의 경우 분모의 값은 4씩 커지고 보의 경우에는 2.5씩 커집니다. 금방 외웁니다. 문제에서 식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 직접 계산하라고 하는 경우도 2번 정도 있었습니다. 2024년도 1회차에는 식 자체만 확인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3번 양단 연속보의 경우 최소 두께값은 21분의 L이 맞습니다. 참고로 양단 연속된 보와 슬래브의 최소 두께를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 점만 참고해서 공부해주세요. 이 문제는 2020년도 4회차에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고 풀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답만 외워가셔도 충분합니다. 문제를 보면 현재 C점과 D점에 하중 P1이 작용하고 있고 중앙에 E점에 하중 P2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작용하고 있는 하중 P1, P2의 크기를 구하는 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휨 모멘트도인 BMD만 떡하니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BMD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부호입니다. 휨 모멘트도에서는 아랫부분이 플러스이고 윗부분이 마이너스 부호라는 점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지점 A점과 B점의 반력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A점의 반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C점에서의 모멘트 값을 이용하겠습니다. MC는 4kNm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로 구하죠. C점에서의 힘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A점의 반력의 크기에 거리 2m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식으로 써보면 RA, VA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RA 곱하기 2m는 MC는 4kNm입니다. 따라서 RA 값은 2kN임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힘 모멘트도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RA 값이 2kN이면 RB 값도 2kN입니다. 지점의 반력은 다 구했으니 이제 P1의 값을 구해봅시다. P1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이번에는 이점에서의 모멘트 값을 이용하겠습니다. M2는 마이너스 8kNm입니다. 이점에서의 모멘트 값은 RA 곱하기 4m 마이너스 P1 곱하기 2m 이 식으로 구합니다. 여기서 부호를 제일 신경 써줘야 하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RA는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플러스이고 P1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계산해주면 RA 값은 아까 2kN으로 구했기 때문에 8 빼기 P1 곱하기 2는 마이너스 8 P1 곱하기 2는 16이므로 P1의 값은 8kN입니다. 문제에서 C점과 D점에 P1 값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D점에서도 똑같이 8kN의 외부 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P2 값만 구해주면 됩니다. 이 구조물은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개의 P1 값이 16kN이고 지점의 반력은 각각 2kN으로 총 4kN입니다. 그래서 P2는 아래에서 위로 작용하고 있는 하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2의 값은 16에서 지점 반력의 값인 4를 빼주면 12가 됩니다. 자, 51번 문제입니다. 구조물에는 고정하중, 할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등 각종 하중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하중들을 고려해서 설계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하중의 종류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각종 하중의 조합으로 소요 강도를 구해주는데 총 7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대략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히 건축기사 시험에서는 딱 한 가지 경우의 하중 조합만 물어봅니다. 바로 고정 하중과 활 하중, 풍하중을 고려하는 하중 조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정 하중의 하중 계수는 1.2, 활 하중은 1.0, 풍 하중에는 1.0을 곱해서 더해주시면 소요 강도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 곱하기 150 더하기 1.0 곱하기 120 더하기 1.0 곱하기 60 하시면 360kNm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풍하중의 하중 계수는 원래 1.3이었다가 2022년부터 1.0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출문제의 정답과는 맞지 않습니다. 자, 52번 문제입니다. 52번 문제에서는 부동치마의 원인에 대한 문제인데 부동치마란 쉽게 말해서 건물의 기초 부분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치마가 일어나는 원인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 부동치마의 원인에 대해 묻는 문제는 2022년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구조물이 침하하는 원인들로는 경사 지반에 가까이 있을 때, 그리고 서로 다른 지반에 걸쳐 있는 경우, 그리고 기초 부분의 구조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러합니다. 이것 말고도 건물이 가늘고 긴 경우에도 부동치마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정답 4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3번 문제는 철근 간격 제한에 관한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철근의 순 간격을 묻는 문제는 2020년, 2023년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철근 사이의 수평 순 간격은 어떻게 구하죠?
철근의 공칭 지름 이상 또는 25mm 이상 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의 3분의 4 이상으로 구합니다. 자, 그 다음 상단과 하단에 2단 이상으로 배치된 경우에 상하 철근의 순 간격은 25mm 이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번 보기는 맞습니다. 그 다음 나선 철근과 띠 철근이 배근된 압축 부재, 이 기둥에서 축 방향 철근의 순 간격은 25mm가 아니라 40mm 이상이고 철근 공칭 지름의 1.5배 이상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고 매번 기출문제에서는 이 보기가 오답으로 출제됩니다. 자, 54번 문제는 단순보의 양단 수직 반력을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양단 수직 반력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먼저 외부 하중의 총 합력을 구해줍니다. 두 개의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가로는 2분의 L이고 세로의 길이는 W입니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L 곱하기 W에서 삼각형이 총 2개니까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총 합력은 2분의 WL이 나옵니다. 여기서 양단 A 지점과 B 지점의 수직 반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중이 골고루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A 지점의 반력과 B 지점의 반력은 서로 같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분의 WL을 절반으로 나눠주면 4분의 WL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55번 문제는 고력 볼트의 설계 인장 강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018년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고정형 볼트의 설계 인장 강도를 구하는 식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정형 볼트의 설계 인장 강도식은 강도 감소계수 0.75 곱하기 0.75 곱하기 인장 강도 FU 곱하기 볼트의 단면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줘야 할 점은 0.75를 2번 곱해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먼저 F10T와 M24가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풀 수 있습니다. 먼저 기호 F10T를 보시면 여기서 F는 마찰 접합을 뜻하고 10은 인장 강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단위를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 10은 단위가 TF 제곱센티미터이고 우리는 단위를 밀리미터로 통일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N 밀리미터 제곱 메가파스칼로 단위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10이 아니라 1000뉴턴 밀리미터 제곱으로 바꿔서 식에 대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M24는 볼트의 규격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24는 단위가 밀리미터이고 즉 볼트의 지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설계 인장 강도를 구하게 되면 0.75 곱하기 0.75 곱하기 1000 곱하기 볼트의 단면적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볼트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의 제곱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0.75 곱하기 0.75 곱하기 1000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24의 제곱을 구해주면 대략 254,469 뉴턴이 나오고 반올림하고 킬로뉴턴으로 단위를 바꿔주면 답이 254 킬로뉴턴이 나옵니다. 56번 문제는 구조 시스템의 종류를 묻는 문제이고 지금까지 6번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건축 구조 개념 문제 치고는 단골 문제이니 꼭 공부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매번 출제될 때마다 이중골조 방식에 관한 문제가 정답이었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중골조 방식에 대한 설명만 제대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중골조 방식은 모멘트 골조와 전단벽 또는 가세 골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것은 전단벽이 아니라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모멘트 골조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오답입니다. 자, 57번 등가 정적 해석법. 이 문제도 4번 정도 출제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진 설계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등가 정적 해석법, 동적 해석법이 있는데
그중 등가정저 해석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등가정저 해석법은 동적 해석법을 단순화시킨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가정저 해석법이란 구조물에 작용하는 지진력을 행력, 즉 수평하중으로 보는 해석법입니다. 자, 그럼 등가정저 해석법에 따른 지진 하중을 계산하는 식은 이와 같습니다. 참고로 이 식은 꽤 자주 출제되오니 공식 자체를 외우지 마시고 이 공식이 어떤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지진 하중은 지진 응답 개수 곱하기 건물의 중량으로 계산합니다. 문제에서 내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물어본 것은 바로 이 식에 포함되어 있는 개수들을 물어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CS가 바로 지진 응답 개수인데 이 지진 응답 개수를 구하는 식은 또 따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식과 관련된 계산 문제는 절대 안 나오니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지진 응답 개수에 포함된 내용들만 아시면 됩니다. 지진 응답 개수, C에는 지역 개수, 집안 종류, 반응 수정 개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오답으로는 지표면 조도, 풍어중과 관련된 가스트 개수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58번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점의 반력부터 구해줄 건데요. A는 이동 지점이기 때문에 수직 반력만 존재하고 B 지점은 회전 지점이기 때문에 수평 수직 반력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력이 등 분포 하중의 형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B 지점의 수평 반력부터 구해줄 겁니다. 평형 조건식에 따라 시그마 H는 0이죠.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력이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외력의 크기는 2kN 미터 곱하기 4m는 총 8kN이 나오므로 B 지점의 수평 반력 또한 8kN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B 지점의 수직 반력을 구해봅시다. 이번에는 평형 조건식 시그마 M은 0을 이용해서 구해봅시다. B 지점의 수직 반력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시그마 MA는 0이라고 가정하고 풀어봅시다. A 지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모멘트의 합력은 0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A를 기준으로 모멘트가 발생하는 힘은 외력과 B 지점의 수직 반력인 VB입니다.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모멘트가 아직 헷갈리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외력인 8kN이 A 지점으로부터 2m 떨어져 있네요. 이 외력은 A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트의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VB는 A 지점으로부터 4m 떨어져 있고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을 정리해보면 시그마 MA는 마이너스 8 곱하기 2 마이너스 VB 곱하기 4는 0이므로 계산해보면 VB는 마이너스 4kN 하향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처음에 가정했던 VV의 방향이 반대라는 뜻입니다.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향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럼 VA의 값은 어렵지 않게 상향의 4kN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점의 반력들을 다 구했으니 CD 부지의 휨 모멘트 값을 구해줄 건데 라멘 구조는 휨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라멘 구조는 절대 한 덩어리의 구조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쪼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단순 모형 라멘을 생각해 봅시다. 이 구조물은 한 덩어리가 아닌 3개의 부재로 쪼개서 생각하시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각 부재가 연결되는 점은 2개의 부재가 서로 만나는 절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부재와 절점들은 힘의 평형 조건식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라멘 구조를 3개의 부재로 잘라봅시다. 먼저 AC 부재를 보면 A 지점에 수직 반력이 존재하므로 AC 부재에 대한 평형 조건식을 만족시키기 위해 절점 C에는 하향인 4kN
존재해야 합니다. 다음은 절점 C에서 평형 조건식을 만족시키기 위해 CD 부재의 절점 C에 상향인 4kN이 있어야 하며 CD 부재에 대한 평형 조건식을 만족시키기 위해 절점 D에 하향인 4kN이 존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BD 부재의 절점 D에는 상향인 4kN이 존재하게 됩니다. 보시면 모든 부재와 절점은 평형 조건식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이제 문제에서 CD 부재의 C점과 D점의 휜 모멘트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CD 부재의 휜 모멘트도를 그려주면 됩니다. 먼저 CD 부재의 전달력도를 그려주면 이와 같고, 보시면 C점에서의 휜 모멘트 값은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휜 모멘트도도 같이 그려주면 D점에서는 휜 모멘트 값이 16kNm가 도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59번 철골 구조의 주각부 문제도 꽤 여러 번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역시나 매번 답은 3번 보기가 정답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강 구조 기둥의 주각부에 관한 내용은 공기업 전공 시험에서도 종종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주각은 조건에 관계없이 고정으로만 가정하여 응역을 산정한다 라고 쓰여 있는데 좀 벌써부터 이상한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고정단으로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회전단으로 가정하기도 하고 고정단으로 가정하여 응역을 산정합니다. 60번 문제는 단면의 핵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6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계산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단주의 단면에서 인장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압축력만 생기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둥은 세 장비에 따라 단주와 장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서 단주는 짧은 기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주는 장주와 달리 압축을 받는 부재입니다. 이 단주에 인장 응역이 발생하지 않는 경계선을 우리는 핵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핵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로 세로 길이의 6분의 1 값이 바로 핵의 반경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가로의 길이는 480mm이므로 6분의 1 값은 80mm이고 세로의 길이는 300mm이므로 6분의 1 값은 50mm입니다. 핵의 반경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대략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80mm가 정답입니다. 참고로 영상에 쓰이는 자료는 제가 직접 만든 건축기사 필기 전자책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아래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기사와 공기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건축 구조를 공부하고 계시는 학생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건축 구조 해설 강의를 업로드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빠르게 새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감한다였습니다.